안녕하세요. 하이퍼V for 리눅스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맡게 된 엑세스 주식회사 연구소장의 유명환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아실 거고, 또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이제까지 10년 동안 어떤 강연이나 컨설팅이나 실제 저희 회사에서도 개발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우분투나 기존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의 연구소장직과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제가 아마 제 개인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을 가지고 강연하는 날이 아닌가, 이런 아주 영광스러운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얘기는 하이퍼V라고 하는 가상화의 핵심인 하이퍼바이저 솔루션과 이런 것들로 구성된 인프라 자원들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센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 바로 이 시간은 그 중에 하이퍼바이저 관련된 하이퍼V라고 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지금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을 이번 기회에 접하게 돼서 참 재미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께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의 전문가나 이쪽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미약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너무나 쉽게 쓸 수 있는 거를 저도 느끼면서,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한번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어떤 믿음이 생겨서 저도 이 자리에 쓰게 됐어요. 마치 예전에 어떤 모 개그맨의 일주일만 하면 누구만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처럼 오늘 그냥 편하게 제 강연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는 엑세스 주식회사라고 하는 우분투 기반의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의 연구소장, 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정보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 기술위원과 미래부의 소프트웨어 마스터로 멘토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캠퍼스 같이 네이버에서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생태계를 후원해주는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하드웨어 분야 파트너를 맡고 있고요. 이따가 시스템 센터 쪽에서 잠깐 설명드릴 것 같은데, 가장 요 근래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은 프로젝트지만 클라우드 분야에서 가장 핫하다고 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OS인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의 운영진을 초기부터 맡고 현재도 네트워크 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가 지금 직접 하고 있는 거는 PT에서 보시듯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저희 팀에서 직접 저희가 만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RM 프로세서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서버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제가 당연히 우분투나 이런 것들로만 접해왔던 제가 이번에 하이퍼V에 대해서 접해보고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쟁력도 있고 한 번쯤 꼭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 설명드릴 내용은요, 일단 가상화 얘기를 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도 클라우드만 얘기할 게 아니고 클라우드와 연관된 사업 분야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라고 하는 두 가지 연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런 인기가 있는 클라우드를 뭔가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가상화라는 기술이 무엇이고, 그 가상화라는 기술을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딱 하나를 꼽으라면 그때 들어가는 게 바로 오늘 설명드릴 하이퍼V에 해당되는 하이퍼바이저라는 거죠. 근데 이 하이퍼바이저를 이해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상화의 핵심으로 치부되고 있는 하이퍼바이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퍼V는 어떤 차별점이 있고 이걸 가지고 리눅스라고 하는 오픈소스 진영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먼저 클라우드에 관련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부차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요 근래 이런 일이 있었죠. 카톡이 그러니까 그 11월 달에만 3번의 접속 장애가 있었고 사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카톡이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솔루션 위에서 지금 카톡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밑에 사실은 기사에서 다 나오진 않지만 요즘 카카오가 뭐 뱅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서비스도 많이 접하면서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 서비스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서비스를 돌릴 만한 서버가 다시 더 필요한 거고, 그 서버를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VM을 띄워서 뭔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장애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바로 옆에서 접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솔루션도 클라우드 위에서 돌고 있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아이폰, 그 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폰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의 그 계정 정보들이 전부 다 클라우드에 보존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현재고요.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관련돼서 반드시 또 하나 제가 또 꼭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와 가장 밀접한 관련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 때문에 클라우드가 다시 또 선순환 구조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여기를 잠깐 꺼냈어요.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물 간의 인터넷, 사물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물 인터넷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물을 인터넷에 접속시키기 위한 모든 기술의 총체를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물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상태 정보 값들이 데이터라고 하는 형태로 인터넷 서버나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범람하기 시작하는 거죠. 즉 인터넷에 사물들이 연결되는 속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프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 얼마만큼 늘어날지에 대한 예측이 점점 더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프라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으로 한번 잠깐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일 또 어느 정도의 어떤 데이터가 늘어나게 예측이 된다면 바로 오늘 서버들을 납품하는 납품업체 거래처에 전화를 해서 저희 회사 데이터 센터에 몇 대의 서버를 납품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거고, 그럼 그 전화를 받은 납품처는 그 서버들을 다시 또 본인들이 직접 제작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벤더사에 요청을 하고 벤더사에서 그 서버를 받고 그 서버를 다시 또 데이터 센터에 납품을 하고 데이터 센터에 설치를 한 순간 다시 또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뭐가 발생하나요? 그렇죠. 시간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아까 같은 카카오톡이나 또 이렇게 실시간성을 요하는 서비스들은 가입자가 떨어져 나가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에서 측정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 헬스케어, 즉 우리 몸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중간에 소실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또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려면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잦아지니까 예측을 아예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서버들을 많이 갖다 놓는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클라우드 환경의 가장 핵심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밀가루 반죽, 우리 송편 같은 거 만들 때 조그만한 반죽을 많이 뜨죠. 이 송편을 만들 때 반죽을 하나의 서버로 상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작은 반죽들을 큰 우리 큰 다라에다 이걸 한번 다 뭉쳐서 이걸 버무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큰 하나의 덩어리가 만들어지겠죠. 이 안에는 얼마나 작은 알갱이들이, 또 그 알갱이들이 서로 다 똑같은 크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이즈의 이런 알갱이들이 마치 겉에서 보기엔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하드웨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실제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모르게끔 만들어주는 걸 추상화라고 하고, 이런 추상화를 운영해주는 핵심이 바로 가상화의 핵심이에요. 즉 클라우드는 어떻게 서비스 가입자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또는 사물이 인터넷 접속되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데이터가 언제 어느 때 갑작스럽게 늘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리소스를 하나의 가상화 솔루션을 만들어 두고 거기서 들어오는 솔루션이나 들어오는 데이터나
혹은 들어오는 가입자의 요청들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로 처리될 거고, 그럼 그 소프트웨어들이 자기가 처리하다가 부족한 분량은 알아서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가상화를 통해서 자꾸자꾸 이 처음에 송편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커다란 밀가루 반죽에서 처음에는 요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작은 반죽을 띄겠죠. 근데 이 작은 반죽, 큰 반죽에서 작은 반죽을 떼내는 이러한 일 작업 자체가 가상화 솔루션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지는 일이고, 그럼 이 작은 반죽이 서비스를 처리하다 보면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그거는 자기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알 수 있으니 소프트웨어적으로 큰 덩어리에 다시 요청을 하고, 그럼 이 큰 덩어리는 이 작은 덩어리를 크게 할 건지 아니면 이 작은 덩어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처리할 건지, 즉 스케일 업을 할 건지 스케일 아웃을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작업들은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유연성 있게 처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의 핵심이 클라우드예요. 그래서 클라우드의 핵심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들을 잘 받아줄 수 있게끔, 또는 쏟아져 나오는 어떤 가입자의 요청 처리를 잘 받아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고요. 다만 이렇게 인프라만 구축한다고 사실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겠죠. 즉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끔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거. 가령 제가 방에 온도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았어요. 그리고 제 침대에 제가 뒤척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박았으면, 제가 뒤척임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숙면을 못 취한다는 얘기죠. 숙면을 못 취한다는 얘기는 저한테 별로 안 좋은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게끔 수익성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내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와 습도의 패턴을 찾아내서, 그것도 사실 경우의 수를 따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각각의 날짜나 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하는 어떤 날짜와 패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건데, 이런 것들을 충분한 데이터량을 뽑아서 그 중에 아주 의미스러운 데이터의 패턴을 뽑고 그걸 가지고 수익성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는 이러한 사업을 빅데이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클라우드 시대고, 이 클라우드 시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까지는 인터넷을 접해서 이 데이터의 어떤 의미가 별로 없었던 사물들을 인터넷에 접속시키면서 데이터를 쏟아내게끔 만드는 사물 인터넷, 즉 사물이 인터넷에 접속하면서부터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는 이러한 어떤 편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IoT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솔루션, 또 이 IoT에서 쏟아져 나온 데이터들, 또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의 가입자 요청 처리를 받아줄 수 있게끔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클라우드, 그렇게 만들어진 안전한 인프라에서 수익성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빅데이터, 이 세 가지가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 사업을 발굴해낼 수 있는 인터넷 3대 신산업 분야라고 요즘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들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물 인터넷에서 쏟아내는 데이터를 클라우드가 받고, 이렇게 받은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의 패턴을 뽑아내는 어떤 순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거고, 그 연결고리의 가운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데이터를 잘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사원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잘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지금은 클라우드 시대라는 제목과 같이 클라우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솔루션 중에 하나가 가상화이며, 가상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하이퍼바이저이고, 그 하이퍼바이저에 해당되는 것 중에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퍼V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강조했었던 가상화, 이 가상화라는 게 뭔지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죠. 가상화,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불리는 가상화의 핵심은 바로 하드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송편으로 일컬어지는 작은 밀가루 반죽이 그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또는 각각의 밀가루 반죽이 큰지 작은지, 또는 이 밀가루 반죽이 어떤 밀가루의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위에서는 몰라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즉 몰라도 송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드웨어를 추상화하는 어떤 그런 핵심을 가상화라고 합니다. 이 앱스트랙션이라고 하는 추상화가 가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추상화의 핵심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자바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자바의 핵심 중에 하나가
어떤 운영체제 위에서 한 번만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다는 거고, 자바가 처음 나왔을 때 GUI 윈도우를 만들기 위해서 나왔던 라이브러리의 이름이 AWT라고 하는 Abstraction Window Toolkit이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윈도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뭐 윈도우 3.2 또는 MFC, 요즘 C# 다양한 어떤 그 윈도우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해서 윈도우 프레임이라고 하는 윈도우 창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창을 만드는 방법은 운영체제마다 각기 다릅니다. 참고로 리눅스 같은 경우는 X11도 있고,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우분투에서 많이 쓰는 그놈이라는 것도 있으며, KDE도 있고 Qt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라이브러리 상황에서도 자바라고 하는 동일한 언어를 쓰면 또 동일한 윈도우 윈도우 창을 만들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게 추상화, 즉 AWT라는 거였죠. 이런 것들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즉 클라우드에서 추상화를 하드웨어를 추상화하게 되면 하나 좋은 점은 어떤 하드웨어라도 손쉽게 우리가 지금 올리려고 하는 소프트웨어나 솔루션들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큰 밀가루 반죽에서 작은 밀가루 반죽을 떼요. 근데 이 작은 밀가루 반죽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놓은 서버입니다. 이 서버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가입자의 요청,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 발생되는 어떤 데이터의 유입 같은 것들을 처리하다 보면 이 작은 밀가루 반죽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서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를 만들어준 소프트웨어 어떤 그 큰 밀가루 반죽에게 소프트웨어적 유연성 있게 요청을 해서 자기 밀가루를 크게 할 건지, 즉 메모리를 키울 건지 하드디스크 같은 디스크 용량을 키울 건지라고 하는 스케일업을 할 건지, 자기 혼자만 힘드니까 자기와 똑같은 여러 개의 서버들을 복제를 해서 이런 것들을 클러스터링에 서비스할 거라고 하는 스케일 아웃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처에 서버를 요청하고 그 서버가 렉에 설치되고, 렉에 설치된 다음에 그 렉 위에 있는 T1 스위치에 랜선을 꽂고, 이런 식의 어떤 일련의 시간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모니터링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VM이 지금 놀고 있고 어떤 VM이 바쁜지 모니터링이 쉽기 때문에 놀고 있는 VM에 대해서, 즉 계속 밀가루 반죽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밀가루 반죽이 크게 있는데 이 밀가루 반죽 중에 어떤 밀가루를 가지고 송편을 안 만들고 있으면 다시 그 밀가루 작은 그 반죽을 큰 밀가루 반죽에게 붙이거나, 아니면 이 작은 밀가루 반죽에 다시 더해서 크게 스케일업을 할 수도 있게끔 하는 이러한 유연한 처리가 하드웨어 추상화의 가상화에 의해서 손쉽게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이 된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상화를 하게 되면 하나의 하드웨어 서버에서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 서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제 서비스를 하는 서버들은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비싼 공간에 있게 돼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네트워크가 빠른 공간에 넣다 보니까 이 공간 자체에 최대한 많은 서버를 넣어야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하드웨어 서버의 양은 한정적입니다. 그럴 때 가급적 최대한 많은 서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가상화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버의 밀집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즉 하나의 렉에 만약에 하드웨어적인 서버를 올린다면 뭐 정해져 있는 숫자만 올리겠지만, 그 각각의 하나하나마다 소프트웨어적 서버를 많이 계속 올리다 보면 그 정해진 서버 이외에도 더 많은 서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들어간 돈은 똑같은데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서버들이 많다 보니 회사 입장에는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상화의 핵심적인 장점들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버를 만들기가 너무 편해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상화다 보니까 의외로 이 소프트웨어 만든 서버도 사실은 실제 관리하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서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서버의 개수, 이거는 시간 대비 어느 정도에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정해져 있는 사람 수 대비 관리해야 되는 서버 대수는 굉장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뭐가 늘어날까요? 관리에 들어가는 부담, 즉 비용이 증가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즘 처리하기 위해서 ES 오케스트레이션 관련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고, 이런 것들의 대안으로 이제 다음번 강연 때 제가 설명드릴 게 시스템 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상화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에, 즉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에 여러 개의 운영체제를 올릴 수 있는 서버의 가상화가 있고, 다음으로는 데스크탑에서 또 다른 데스크탑을 올릴 수 있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타입 1, 타입 2 하이퍼바이저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이고요. 리모트 데스크탑,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RDP나 VNC 같은 원격 제어, 그래서 강사가 학생들 PC를 원격으로 제어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리모트 데스크탑도 가상화의 한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 데스크탑과 클라우드가 잘 연목돼서 서버가 접목되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요즘 나오고 있는 VDI가 이런 관련된 게 돼 있고, 응용 프로그램의 가상화는 아주 짧게 생각하자면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앱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만든 안드로이드 앱은 어떤 단말기에서도 거의 웬만하면 다 돌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응용 프로그램의 가상화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MS의 하이퍼V라고 하는 솔루션은 이 네 가지 중에 서버를 가상화하는 가상화라고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 가상화의 핵심인 하이퍼바이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하이퍼바이저는, 여러분들이 하이퍼바이저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 그림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이 그림만 봐선 잘 알 수가 없어요. 즉 하이퍼바이저를 이해하려면 아까 제가 서두에 조금 설명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뜻하냐면, 운영체제의 커널이 있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으며,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요청을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각각 하드웨어적으로, 즉 CPU 내에서 처리되는 어떤 우선순위나 리소스의 접근에 대한 우선순위 자체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다음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24시간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는 영국의 암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암이라고 하는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고요. 이 프로세서는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따라 7가지 동작 모드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PT처럼 나와 있습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이 암 프로세서에서 돌 때에는 유저 모드라고 하는 하드웨어 동작 모드로 돌고 있고요. 그 와중에 세 번째 보면 슈퍼바이저 모드라는 게 있죠. 요거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돌 때 슈퍼바이저 모드로 돕니다. 제 손을 잘 보시면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소프트웨어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하드웨어 동작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령 어플리케이션이 돌 때는 CPU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오른쪽으로 돌다가도, 그 중에 운영체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돌 때는 이 손이 왼쪽으로 돌듯이 하드웨어 자체의 동작 상태가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CPU,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좀 분리해 있었지만, 사실 운영체제나 하이퍼바이저급 레벨로 내려오다 보면, 즉 가상화 레벨로 내려오면 CPU 같은 하드웨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서 동작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데 핵심이 있어요. 이걸 다시 또 계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어플리케이션이 돌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CPU가 유저 모드로 돌고 있고, 운영체제가 돌 때는 슈퍼바이저 모드라는 게 도는데, 이게 일반적인 시스템에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노트북이나 P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지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같은 경우는 이 서버에 소프트웨어 서버를 많이 올리기 위한 하이퍼바이저가 들어가는 거고, 이 하이퍼바이저는 당연히 운영체제를 올리기 전 단계, 즉 우리 PC를 말하면 CMOS 같은 바이오스 레벨과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바이오스 레벨에서 운영체제를 뭘 올 건지, 어떤 것들을 올릴 건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하이퍼바이저가 들어가고, 이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도 운영체제와는 별개의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당연히 CPU 레벨에서는
하이퍼바이저를 하드웨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하이퍼바이저 보드라고 하는 엑셀레이팅 하드웨어 동작이 지원이 돼야만 이런 기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하이퍼바이저는 운영체제 밑에서 도느냐 운영체제 위에서 도느냐에 따라서 타입 1과 2가 있는데요. 타입 1 같은 경우는 보통 베어메탈이라고 해서 왼쪽 그림과 같이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센터 서버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비싼 데이터 센터 안에 서버를 하나 뒀는데 이 서버에 운영체제가 돌아가요. 그리고 이 운영체제에 우리가 서비스하는 소프트웨어가 돕니다.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어떤 특별한 요청을 처리하고 있지 않다면 소프트웨어가 OS에 요청할 일이 없겠죠? 그러면 OS에 요청할 일이 없으니까 OS도 CPU에 요청할 일이 없을 거예요. 즉, 이 하드웨어 자체가 아이들 타이밍이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럼 리소스가 괜히 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자체 내에 운영체제를 여러 개 돌고 있어서 하드웨어의 가용성을 최대한 올리는 이러한 어떤 하이퍼바이저를 타입 1 베어메탈 하이퍼바이저라고 하고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려고 하는 하이퍼V라고 하는 솔루션도 바로 이 타입 1에 해당되는 방식이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윈도우즈에 우분투 같은 리눅스를 돌리기 위해서 혹은 맥에 윈도우즈를 올리기 위해서 쓰는 이러한 하이퍼바이저를 타입 2 호스트 위에서 돈다라고 해서 호스티드 방식의 하이퍼바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운영체제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여러 개 올라갈 수도 있게끔 그림이 나와 있는 거죠. 저희는 이 중에 타입 1 베어메탈 방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은 하이퍼바이저 구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왼쪽은 VM웨어의 ESX 구조를 나타내고요. 오른쪽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퍼V라고 하는 하이퍼바이저입니다. 그림을 보면 약간 다르죠. 왼쪽 같은 경우는 맨 밑에 하드웨어가 CPU, 메모리, 네트워크 카드, 디스크 이런 식의 어떤 실제 하드웨어가 있고 이런 것들 위에 올라가는 가상 소프트웨어 서버가 어떤 하드웨어인지 모르게끔 가상화해주는 ESX 서버라고 하는 이런 가상화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디바이스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하이퍼바이저 내에 포함된 방식을 모놀리틱 하이퍼바이저라고 그래요. 즉, 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지가 통째로 다 가지고 있는 방식이 VM웨어 기존에 계속 나오고 있었던 뭐 젠이나 이런 방식의 하이퍼바이저는 이런 모놀리틱 방식이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하이퍼V라고 하는 솔루션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밑에 있는 하이퍼바이저에 있는 게 아니고 이 하이퍼바이저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운영체제 안에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방식을 마이크로 커널 방식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버추얼 머신은 이 하이퍼바이저, 굉장히 경량화시킨 하이퍼바이저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운영체제 디바이스에 대한 제어 요청을 하게 되고, 이 디바이스에 대한 제어 요청을 이 운영체제가, 즉 중간에 있는 이 운영체제가 본인 안에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하이퍼바이저에 요청하게 되면 그 가상화를 통해서 실제 제어가 되는 방식이 마이크로 커널 방식의 하이퍼바이저예요. 그럼 두 개만 보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하이퍼바이저 내에 있느냐 아니면 하이퍼바이저를 관리하는 운영체제 내에 있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바로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한 PT를 더 만들어 봤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인데요. 왼쪽은 일반적으로 프로세스 기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로세스는 메모리가 독립적이죠. 즉 왼쪽에 제가 넌 RTOS라고 그렸던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윈도우즈나 리눅스 같은 범용 운영체제 프로세스 방식으로 스케줄링 되는 방식인데, 프로세서들의 그 회색 공간이 할당된 메모리 공간이에요. 즉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에는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죽는다고 해서 다른 프로세서에 영향을 미칠 경우는 굉장히 극히 미약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RTOS라고 해서 기존에 아주 예전에 피처폰 시절 때를 좀 보시면 각각의 태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프로세스 간에 스레드로 돼 있죠. 스레드로 돼 있다 보니까 메모리를 같이 공유합니다. 이렇게 공유되는 방식에선 하나의 태스크가 죽게 되면 다른 태스크에 메모리가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RTOS를 여러분들이 그 프로세스를 지우고 운영체제라고 보시고 각각의 태스크를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보세요.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원래 운영체제 내에 포함되어야 되는 스레드입니다. 즉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잘못된다면 운영체제 전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앞에 있는 PT를 보시자면 왼쪽에 있는 VM웨어 기존의 이제 하이퍼바이저 모노리틱 방식을 보시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하이퍼바이저 내에 있죠. 근데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각각의 하드웨어 벤더들이 만듭니다. 하드웨어 벤더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그 각각의 하드웨어의 벤더들이 만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안정성은 각각의 벤더들이 책임져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즉 하이퍼바이저 내에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잘못되게 된다면 하이퍼바이저 자체가 잘못될 수가 있고 그 하이퍼바이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버추얼 머신들도 잘못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모노리틱 하이퍼바이저이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식이 마이크로 커널 방식의 하이퍼바이저입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MS 하이퍼바이저 V 같은 경우는 요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맨 왼쪽에 루트 파티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맨 밑에 있는 하이퍼바이저 즉 하이퍼 V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윈도우즈 서버 2008이나 2012 버전이에요. 이 안에서 실제 하이퍼바이저 내에 들어가는 관리가 되는 하드웨어들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집어넣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정책상 본인들이 베리파이 하지 않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쓰지를 않습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증한 검증한 안정성이 있고 보안이 뛰어난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이 이 윈도우즈 서버 내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도 각각의 벤더에 해당되는 위험성이나 어떤 보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가 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어떤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라가는 버추얼 머신들도 사실은 벤더들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어떤 크리티컬 이슈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마이크로 커널 방식이에요. 사실은 어떤 방식이 더 좋을지 나쁠지는 각각에 따라 또 다릅니다. 왼쪽의 모노리틱 방식 같은 경우는 그런 약간의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사실 성능 면에서는 뛰어난 반면에 마이크로 커널은 어찌 보면 중간에 한 단계를 더 거쳐서 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대용량 어떤 하이퍼바이저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들도 간혹 있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하이퍼V를 제가 실제 보고 써본 바로는 성능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왼쪽에 나오는 모노리틱 하이퍼바이저들도 사실은 운영체제를 씁니다. 즉 VM웨어에 들어가 있는 EXX 같은 경우도 VM 커널에 불리는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를 쓴다는 거죠. 마이크로 커널 방식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운영체제를 쓰다 보고 하드웨어 리소스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성능상의 차이는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면 성능상의 차이가 없어지는 반면에 뭐가 달라질까요? 제가 PT에 써놨듯이 안정성과 보안적인 측면이 달라지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관련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때 안정성과 보안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어떤 상황을 구축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인프라 운영자들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고 베리파이 할 수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MS의 하이퍼V 같은 경우들을 쓰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를 검증해 주기 때문에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PT와에서처럼 윈도우즈나 리눅스나 동일한 VM 가지고 동일하게 윈도우 서버에서 버추얼 머신으로 제어가 되고 관리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즉 VM버스 기반으로 실질적인 하드웨어 리소스에 대한 요청들은 전부 다 윈도우 서버 내에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윈도우 서버 내에서 인증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하이퍼바이저의 실질적인 어떤 하드웨어 리소스 요청들을 하이퍼콜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하이퍼바이저가 이를 통한 스케줄링하는 구조가 하이퍼V의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가 실제 하이퍼V 기반으로 리눅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떤 사례가 더 있을까 찾아봤더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페24도 이미 윈도우 서버 2012의 하이퍼V를 가지고 이미 가상 서버 호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사실 카페24를 써봤고 실제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호스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윈도우 서버도 또 리눅스 서버도
간혹 많이 쓰진 않지만 유닉스 서버도 호스팅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다기종 호스팅을 해야 될 경우에 기존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물론 다른 것들도 지원을 하지만 대부분의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는 리눅스 기반의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면 리눅스를 지원하는 이런 식의 어떤 OS에 디펜던트한 하이퍼바이저가 많이 되는 반면 윈도우 서버 2012 기반의 하이퍼V 같은 경우는 어떤 운영체제든 동일한 환경에 동일한 UI를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편하게 되는 거죠. 실제 윈도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바로 이런 손쉬운 유저 인터페이스, 즉 똑같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어떤 운영체제든 동일하게 VM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하이퍼V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제가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우분투, 제가 즐겨 쓰고 있는 우분투 14.04를 이런 식으로 한번 실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제가 실제 만든 사례를 보여드리면, 윈도우 8 버전 이후부터는 아예 윈도우 내 하이퍼V 관리자를 아주 손쉽게 여러분들이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기존에 썼던 버추얼박스나 혹은 VM웨어 같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셨던 유저 인터페이스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만든 여기 VM이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 연결해서 제가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띄우고 나면 손쉽게 지금 제어된 환경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데스크탑 버전을 간단하게 설치해 놨지만, 여기가 만약에 우분투의 서버나 혹은 센트나 이런 어떤 운영체제를 손쉽게 올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이퍼V만 있으면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오늘 본 강의의 요체고, 사실은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PT 화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모놀릭이냐 마이크로 커널이냐는 운영체제라는 개념이 나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구축하려고 하는 클라우드라는 환경 자체는 서버가 20대 기반의 어떤 환경을 구축할 때 클라우드라고 하진 않죠. 즉 수천 대, 수만 대 이상의 어떤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구축할 때 이런 것들 관리하는 상황이 클라우드일 거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정성일 거예요. 물론 그 안정성을 다시 또 대비하기 위해서 페일오버나 여러 가지의 또 서버를 관리하는 또 기법들이 있지만,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V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검증된 리소스를 가지고만 VM들을 띄워줄 수 있게끔 미리 안정성과 보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윈도우뿐만 아니라 리눅스나 기타 여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똑같은 구조로 제공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써본 바로는 이거 하이퍼V를 쓸 때 굉장히 쉽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PT의 마지막처럼 직접 한번 해보시고 이게 얼마나 쉬운지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하이퍼V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